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타겟보드에 적용된 디바이스들의 드라이버 설계를 위하여 해당 데이터 시트와 하드웨어 설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버 설계 전 확보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사용된 디바이스들의 인터페이스 방식을 분석할 수 있으며 운영체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간의 관계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간의 인터페이스 구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혜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전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이세훈 강사님 그리고 김현우 학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무엇이고 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좀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나요? 수리를 하러 자동차 정비소에 가겠죠? 그럼 자동차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아는 또 자격증이 있는 기사분이 수리를 하겠죠. 그럼 집에 전기장치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또 전기 수리하는 또 수리사를 부르겠죠? 그럼 컴퓨터에서도 각 장치, 즉 디바이스별로 수리나 동작을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있고 그게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거네요. 그러면 어떤 장치, 디바이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기사분, 즉 드라이버에게 부탁해서 장치를 제어하는 거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운영체제 안에 아예 포함시켜서 상주시킬 수도 있고요. 장치가 연결이 되었을 때 필요할 때 호출을 해서 불러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컴퓨터나 인베디드 시스템에 연관해서 예를 들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좀 설명해 주세요. 혹시 PC에 백업이나 또는 복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백업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혹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것을 설치하지는 않았나요? 그때는 왜인지 모르고 통합 USB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USB라는 디바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USB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겠고요. 그것을 설치해야만 제조사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관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으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OS 입장에서 스마트폰도 하나의 디바이스일 뿐입니다.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에서 스마트폰 하드웨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게 할 수는 없고요. OS의 허락을 받고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실행시킬 수 있게 하니까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커널에 포함시킬지 또 모듈로 개발할지 두 가지 모두 살펴봐야겠네요. 우선 리눅스 커널 소스에 대한 구조와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리눅스 커널 소스는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커널 소스는 디렉토리 트리 구조로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표준 커널 소스, 즉 kernel.org에서 다운받은 소스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제조사 등에서 하드웨어에 맞게 수정해 놓은 커널 소스를 배포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ARC라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프로세서, 즉 CPU에 의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담겨져 있고요. 커널은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커널 관리 루틴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FS는 파일 시스템으로 F8나 ext4 등이 여기에 있고요. MM은 메모리 관리, 스크립트는 커널 빌드에 관련된 환경 설정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한 프로그램이 디바이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습니다. 표준적인 장치들은 커널 소스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운 장치들을 개발해서 추가를 한다면 이 디렉토리에 프로그램을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전에도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커널에 실행될 타겟 하드웨어에 대한 데이터 시트나 하드웨어 설계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또 샘플 예제나 이전에 개발해 놓은 소스 같은 것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어디서 구하나요? 하드웨어 제조사에서 제공해 주기도 하고요. 구글링을 해서 찾아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라즈베리파이 3나 엑시노스 8890 기반의 태블릿 등에 대한 자료들은 구글링을 통하면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 보드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타겟 보드의 프로세스, 즉 SOC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강사님, 라즈베리 파이에 대한 SOC 하드웨어와 또 데이터 시트에 대해서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라즈베리 파이 3의 경우에 브로드컴사의 BCM2837이라는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보드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BCM2837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 시트는 구글링을 통하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라즈베리 파이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타겟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미리 찾아놓고 준비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누가 작성을 하나요? 하드웨어에 대한 데이터 시트는 제조사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가 작성을 하게 되고 제조사에서 배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시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은데 BCM2837 주변 장치 데이터 시트에 있는 한 가지 장치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외부 디바이스 연결에 많이 사용하는 GPIO 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GPIO는 General Purpose Input Output, 즉 일반적인 목적으로 입출력에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연결 핀이 되겠습니다. BCM2837 주변 장치 데이터 시트 안에 GPIO 부분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두 개의 커넥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GPIO와 SPI, I2C의 통신 포트가 하드웨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IO를 살펴보면 회로도와 같이 핀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7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라즈베리 파이에 GPIO를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는 P1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GPIO Gen 0는 P1의 11번째 핀을 사용하고 있고 프로세스에 GPIO 17번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GPIO 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더 알아야 할까요? 우리 그림과 같이 데이터 시트의 GPIO 어드레스, 즉 주소 부분과 각 레지스터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제어한다는 것은 데이터 시트의 메모리, 레지스터에 어떤 값을 세팅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계 전 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전 커널 소스의 디렉토리 구조는 하드웨어 제조사 등에서 해당 하드웨어에 맞게 수정해 놓은 커널 소스를 배포하는 경우 부분적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크에는 실행될 프로세서의 의존적인 프로그램이, 커널에는 하드웨어의 독립적인 커널 관리 루틴이, FS는 파일 시스템으로 F8나 EXT4 등이 있고, MM은 메모리 관리, 스크립트는 커널 빌드 관련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엔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로 시작해 볼까요? 스마트폰 등 장치를 PC나 시스템에 연결했다가 뺐다가 하잖아요.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운영체제 커널 안에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있나요? 네, 생활 속에서 항상 필요한 거를 사서 이렇게 놓아두면 사용할 때는 되게 편리하겠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되게 낭비가 되겠습니다.
가끔 필요한 거는 우리가 빌려서 렌트해서 쓰잖아요. 물론 돈도 많고 뭐 집도 넓다면 모든 전문 기사들을 대기시키고 수리도 다 알아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대부분은 않지 않나요? 네. 그럼 운영 체제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는 그림과 같이 우선 모든 기능을 합쳐서 하나의 커널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모노리딕 커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필수적인 기능만 커널로 하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불러서 그 기능을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마이크로 커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윈도우나 리눅스는 어떤 타입인가요? 예, 리눅스와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모노리딕 커널이지만 모듈이라는 개념이 추가가 돼서요. 커널이 실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커널 안에 포함시키거나 모듈 형태로 있게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노리틱 커널 타입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널 안에 있고 마이크로 커널 타입은 커널 밖에 있습니다. 리눅스에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은 아예 커널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체제가 실행하고 있을 때 항상 준비를 해놓게 하고 있고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필요할 때 불러서 사용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모노리딕이 좋은 것 같은데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데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메모리가 낭비될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겠네요. 마이크로 커널은 메모리를 적게 차지하는 대신 속도가 느릴 수 있고요. 네, 아주 잘 이해했습니다.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관계를 좀 도식화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요즘에 뭐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그림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죠.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3단계의 공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부단에는 하드웨어 공간이 있고요. 중간에 커널 공간, 맨 위에는 사용자 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는 모든 OS의 핵심 기능으로 이 영역에 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CPU 또는 아키텍처를 위해서 리눅스 포팅하는 작업이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직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커널 영역의 3가지, 즉 네트워크, 블록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한 드라이버 개발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와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계와 또 애플리케이션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합니다. 저는 앞에 유닛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디바이스를 직접 제어하지 못하게 하고 OS의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을 통해서 제어하는 게 이유가 있나 궁금한데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하나의 디바이스에 여러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동시에 접근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죠. 또 디바이스에 미리 정해진 동작 이외에 다른 동작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거나 또는 허가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 디바이스를 마음대로 접근해서 뭔가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관리가 꼭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리눅스에서는 메모리 공간을 구분해서 디바이스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커널 메모리와 일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유저 메모리로 나누어 버리고요. 각각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영역에서 디바이스에 접근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디바이스에 접근하려면 OS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커널 영역의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에게 전달하는 거죠. 즉 커널과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사전에 약속된 수단이 정해져 있고요. 이 수단을 통해서만 양쪽을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커널 영역과 사용자 영역이 구분되어 있겠네요. 네,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 예전에 컴퓨터는 32비트였는데요. 32비트 컴퓨터에서는 2의 32승,
즉 메모리가 4기가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4기가로 나누는데요. 이 4기가를 어떻게 사용자와 커널이 나누어 사용할까는 3대1, 2대2, 1대3 등으로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저가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기 때문에 유저 영역의 3기가를 커널의 1기가 메모리를 활동해서 쓰는 것이 가상 메모리의 전형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MMU의 접근 권한 비트를 사용해서 하위 3기가는 유저, 커널 양쪽에서 접근 가능하게 하고 상위 1기가는 커널에만 접근할 수 있게 32비트는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 영역에는 코드와 실행 코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스택, 힙 등을 포함하고 있고요. 커널 영역에는 프로세서에 대한 정보로 PID 또는 상태, FD, 리소스 사용 등을 유지하는 커널 데이터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저 영역의 프로그램이 커널 영역에 접근하려고 시도를 하면 세그멘테이션 폴트 등의 에러를 발생시킬 겁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프로세서에 대한 가상 주소입니다. 실제 임베디드 시스템 메모리 하드웨어의 물리 주소가 아닙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 즉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접근하려고 하면 가상 메모리 관리자는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하게 되는데요. 가상 주소를 실제 물리적인 주소로 변환하는 작업을 DAT, Dynamic Address Translation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운영체제의 일부라서 그런지 운영체제의 여러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메모리가 사용자 영역과 커널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커널 영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디바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어떤 장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했고요. 그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떻게 사용하나요?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용 프로그램, 즉 애플리케이션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좀 뭔가 쉽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즉 응용 프로그램과 디바이스 드라이버 사이에 장치 파일, 즉 디바이스 파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디바이스 파일은 이 파일로 나타내게 함으로써, 즉 추상화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통일된 방식, 즉 인터페이스로 디바이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램은 디바이스 파일과 연결되어 있겠네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디바이스 파일을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호출하고 드라이버가 하드웨어를 제어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또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디바이스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디바이스 종류는 네트워크, 블록, 캐릭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는 알겠는데 블록과 캐릭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단히 설명하면 입출력 단위로 구분을 합니다. 입출력이 블록 단위인지 캐릭터, 즉 바이트 문자 단위인지에 따라서 두 개의 디바이스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실제 디바이스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그럼 우리 쉽게 키보드를 한번 볼까요? 키보드는 어떻게 하든 한순간에 한 글자씩 우리가 컴퓨터에 전달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키보드를 빨리 친다 해도 한순간에는 한 글자씩 결국은 키보드에서 우리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키보드는 캐릭터 디바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블록은 주로 저장 장치들인데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할 경우에 한 글자씩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버퍼에 담았다가 그 버퍼가 차면 그때 한꺼번에 저장을 하죠. 왜?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디바이스가 다양하고 기능도 복잡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개발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점점 많아지고 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추상화를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표준화된 디바이스 모델이 우리 리눅스 커널 2.0 버전 이후에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은 추상화된 모델을 관리하기 위해서 버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따라 구분한 디바이스 클래스,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관리하는 K 오브젝트 구조체, 또 사용자 영역에서 구조화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을 관리해 주도록 하는 시스 FS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은 일련의 동작을 처리하도록 계층을 관리하는 것, 그림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겠습니다. 계층 구조 외에 디바이스를 사용 목적에 따라 구분한 클래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모리 스택은 메모리 장치 클래스에, 또 와이파이나 네트워크 장치는 네트워크 클래스, 마우스나 키보드는 입력 장치 클래스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하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커널과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공간은 크게 하드웨어, 커널, 사용자 3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PU와 메모리는 모든 OS의 핵심 기능으로 이 영역에 코드를 추가하는 것은 주로 새로운 CPU 또는 아키텍처를 위한 리눅스 포팅 작업이며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하고는 다른 종류의 직무입니다. 커널 영역의 3가지 네트워크, 블록 디바이스, 캐릭터 디바이스에 대한 드라이버 개발이 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인베디드의 차세대 유망주 후배 유진환. 내 코딩에 실패란 없다. 인베디드의 숨은 보석 선배 김현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엔베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습자 김현우, 유진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을 실습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석은 타겟보드인 라즈베리 파이 공식 운영체제인 라즈비안 커널 소스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커널 소스는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로 git 클론해서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먼저 진환 학생이 커널 소스 상위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어떤 폴드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 보이다시피 맞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분석을 실습을 하니까 이 드라이버 디렉토리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디렉토리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GPIO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거 말고도 USB도 있고요. CD롬도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거 말고도 많은 드라이버들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라즈비안 커널 소스에는 많은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GPIO 관련된 폴더를 보기 위해서 GPIO 디렉토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찬가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많은 폴더들이 보이네요. 여기서 한번 여기 보면 뭐 GPIO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도 보이고요. 저희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용하는 이 BCM 관련된 파일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많은 파일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GPIO 라이브러리 헤더 파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스 코드들이 보이는데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 GPIO 디바이스 구조체가 보이고요. 아래 내려가다 보면 뭐 GPIO의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도 보입니다. 그리고 뭐 find 함수나 뭐 add 하는 거, remove 하는 거, 그리고 뭐 get 함수나 set 함수도 있을 텐데 네, 여기에 네, 이렇게 set도 보이고요.
이거 말고도 많은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가 BCM 프로세서를 사용하니까 BCM 관련된 소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기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GPIO, BCM, ESP라는 C 파일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스 코드들이 보이는데요. 네,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뭐 set config, 그러니까 뭐 설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디렉토리 in, 디렉토리 out 함수들이 보이고요. 그거 말고도 뭐 get 함수나 이렇게 아래 set 함수도 보입니다.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 많은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설정 파일인 kconfig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봤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메뉴 컴피그에 GPIO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 뭐 프로세서에 관련된 이렇게 설정 파일이 많이 보이네요. 네, 그리고 make 파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이크 파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드라이버, 오브젝트 파일들이 이렇게 추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저희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든다면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이렇게 추가하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관련된 파일을 찾아보면서 확인해 봤는데요. 준비한 실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실습에서는 라즈비안 운영체제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이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라즈베리 파이 3 관련 소스 코드를 검색하고 분석하였습니다.